요즘 병원 세 군데도 안 가도 됩니다. 대신 AI를 네 번째 의사처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진료받고 집에 가자마자 이렇게 물어보신다. 인공관절을 꼭 해야 하나요? 연골 재생은 안 되나요? 혹시 다른 치료법은 없나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AI는 정말 똑똑한데 질문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 환자분의 사례를 가지고 AI와 실제로 대화해보면서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똑똑한 상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닥터무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관절염 자체보다는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AI에 대한 이야기예요.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것들 있죠. 정말 진료실에서 체감이 많이 됩니다. 다만 딱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AI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내가 주는 정보만 가지고 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70대 여성분인데요. 5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연골 주사도 맞으면서 지내셨어요. 그런데 최근 한 달 사이에 통증이 확 심해졌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졌어요. 그리고 이제 AI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그런 걸까요?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그러면 AI는 대부분 굉장히 잘 대답합니다. 오히려 너무 잘 대답을 하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관절염이 진행됐거나 연골 손상, 뼈 마찰염증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은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감이나 갑작스러운 부종이 있다면 빨리 진료를 받아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어떠세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굉장히 좋은 답변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용도로 AI를 사용하는 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AI는 항상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확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약을 하나 드실 때 설명서를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부작용 엄청 많이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속이 메스꺼울 수 있습니다.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아주 드물게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 다 생기나요? 그렇진 않죠. AI도 비슷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답변을 볼 때는 이게 확정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병원에서 CD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엑스레이 같은 걸 찍고 MRI나 예전에는 다른 병원 가려고 받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닌 경우가 많은 게 사진 찍어서 AI한테 보여주려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그러십니다. 엑스레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AI에게 보여주고 질문하는 거죠.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가 있어요. AI에게 최종 진단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설명을 듣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 사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시죠. 관절염 사기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나요? AI의 답변도 비슷해요. 관절염 사기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골이 거의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상태라면 약이나 주사만으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 AI는 평균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상황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관절염이 심한데도 잘 참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만 아파도 막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엑스레이 한 장만 보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I 답변을 볼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이야기를 완벽하게 알고 답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AI를 의사보다 더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I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을 직접 만져본 적도 없고 걸어가는 모습도 본 적도 없고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설명을 도와주는 도구이지 진료를 대신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병원도 다녀왔고요. 관절염 사기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셨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바로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잠깐만, 요즘 의료기술 좋아졌다던데, 연골 재생 수술도 있다던데, 줄기세포도 있다던데, 꼭 인공관절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면 AI는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오히려 너무 친절합니다. 우선 AI는 이렇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연골 재생 수술은 손상된 연골을 복구하거나 새로 자라도록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연골 주사는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이고요. 연골 재생 수술은 구조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따라 붙어요. 관절염 사기처럼 무릎 전체가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적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관절염은 연골만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집 한 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벽지 한 장만 찢어졌어요. 그러면 벽지만 새로 바꾸면 되죠. 그런데 집 전체가 기울어졌어요. 바닥도 꺼졌고 기둥도 흔들리고 천장도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벽지만 새로 붙인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되겠죠? 무릎도 똑같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졌다는 건 단순히 연골 하나만 다른 상태가 아닙니다. 무릎의 전체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예요. 연골도 닳아있고요. 뼈 모양도 변형이 돼 있고, 무릎의 축도 틀어지고, 인대에도 변화가 생기고, 주변 근육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염증도 계속 반복돼요. 집 전체가 오래돼서 무너져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벽지 하나만 새로 붙인다고 해결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공관절을 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AI가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해줍니다. 저도 이 부분은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AI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작은 구멍이 난 잔디밭은 잔디를 다시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운동장 전체가 망가졌다면 잔디만 다시 심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죠. 저도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이런 비유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AI를 무조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해야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도 저는 연골 재생을 해보고 싶어요. 요즘 기술이 좋아졌다는데 안 되나요? 수술 안 하고. 새로운 치료법도 많아졌다는데. 이렇게 막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수술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AI도 슬슬 질문자의 방향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에요. AI는 대화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공감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직공학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막 사람 마음이 흔들리죠. 그럼 나도 수술 안 하고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절염 사기를 정상 무릎으로 되돌리는 치료는 없습니다.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앞에 있는 희망적인 이야기보다 마지막 한 줄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AI를 사용할 때 이런 질문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수술을 안 하는 방법을 알려줘. 어떻게든 인공관절을 안 하고 버티는 방법을 찾아줘. 이렇게 질문하면 AI도 그 방향으로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은 또 흔들려요. 그러다 보면 이미 막 몇 군데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도 AI 답변 하나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I가 여러분의 무릎을 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30초도 안 됩니다. 심지어 텍스트 몇 줄만 본 거예요. 반면 의사는 어떨까요? 엑스레이도 봤죠, MRI도 봤죠, 걸어가는 모습도 봤죠, 무릎이 얼마나 굽혀지는지 봤죠, 어디가 아픈지도 눌러봤죠, 생활 패턴도 물어봤죠. 이렇게 모인 정보의 양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정보의 한 5% 정도만 넣습니다. 무릎이 아파요, 관절염 4기래요, 3기래요, 밤에 아파요, 이 정도만 넣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AI도 그 정보 안에서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AI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될 수는 없어요. 설명을 도와주는 선생님이지 치료를 완전히 결정을 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차이만 잘 기억하시면 AI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알겠어. 그런데 너무 무섭다. 괜히 했다가 더 못 걷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실 수술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무릎 인공관절을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내 몸에 인공적인 걸 넣는다고? 뼈를 자른다고? 혹시 평생 장애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AI한테 또 물어봐요. 인공관절 수술은 위험한 수술 아닌가요? 계속 도돌이표죠. 그럼 또 AI도 또 상당히 괜찮은 답변을 해줍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정형외과에서 매우 흔하게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70대, 80대 환자분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과 마찬가지로 감염, 혈전, 출혈, 인공관절의 느슨해짐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문장이 따라옵니다. 수술 자체의 위험보다 관절염이 너무 심한데 계속 버티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수술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인 경우도 많거든요. 수술을 안 하는 위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걷는 양이 줄어듭니다. 걷는 양이 줄어들면 허벅지의 근육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체중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혈당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집 밖으로 안 나가게 돼요. 이런 생활이 몇 년 동안 반복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릎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삶 전체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수술 위험성과 버텼을 때의 위험성을 같이 비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AI 답변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AI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합병증도 마찬가지예요. 감염도 생길 수 있고요. 출혈도 생길 수 있고요. 혈전도 생길 수 있고요. 재수술도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이걸 읽으면 오히려 더 무서워지죠. 아니 이렇게 위험한 수술을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볼게요. 비행기를 탈 때 사고 가능성이 0%는 아니죠. 자동차를 탈 때도 사고 가능성이 0%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의학도 똑같습니다. 의사들은 이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요. 100명이 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해결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다만 아주 일부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오래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이라는 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안 생기도록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합병증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감염 위험을 더 신경 써야 되고요.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장 관련 문제를 더 신경 써야 되고, 무릎이 오랫동안 심하게 휘어 있었던 분들은 수술 후 움직임 회복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AI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내 몸 상태에 맞게 설명을 듣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수술은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세요. 특히 요즘은 AI한테도 많이 물어봅니다. 대학병원을 가야 되나요? 어디가 더 잘하나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AI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대학병원이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집도의의 경험과 병원의 시스템입니다. 이 말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요즘 인공관절 수술은 굉장히 표준화가 많이 됐어요. 예전처럼 무슨 엄청난 비법이 있어서 누구만 특별히 잘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항생제도 많이 좋아졌고요. 마취하는 방법이라든지 마취도 많이 좋아졌고, 수술 기구도 좋아졌고, 전체적인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과 의사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수술은 잘 됐어요. 막 사진도 찍는 걸 보면 막 예쁘거든요. 제가 봐도 막 너무 잘 됐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저희 병원 오셔서 막 계속 불편해하세요. 반대로 수술은 평범하게 잘 됐는데 너무 만족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의학적으로도 아직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논문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의사를 믿고 치료를 맡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리는 이겁니다. AI는 수술을 결정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설명 도구입니다. 최종 결정은 AI가 아니라 환자와 의사가 같이 내려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게 되거든요. 운동을 한다고 막 수십 개 다시 왔다 갔다 나중에 좀 더 빨리 망가지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게 되죠.